자, 간주 공급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은 이전 강의에서 봤던 자가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개인 쪽 공급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 쪽 공급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사업자가 상품을 또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또는 뭐 용역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놓고 이거를 판매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걸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이거를 선물로 준다든지 직원한테 내부적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다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걸 매출로 간주해서 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마트를 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10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면 만 원만큼 매입세액이 붙잖아요. 여러분 모든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 공제가 돼요. 모든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 공제가 돼요. 왜 구입 시점에 공제가 되냐 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품 구입한 거를 외부에 매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매출한 금액의 매출세액을 발생해서 세금을 낼 거니까 이 상품 구입한 거를 아직 팔지 않았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요. 증빙 같은 걸 입증하면. 알겠죠, 여러분? 자, 왜? 이 사업자가 나중에 이걸 매출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될 거니까. 이 사업자를 믿는 거죠, 세무서 입장에선. 자, 여러분, 이 상품 10만 원에 구입한 게 지금 만약에 시장에 내다 팔면 15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15만 원에 팔면 얼마의 세금이 발생돼요? 15,00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매출하지 않았어도 구입한 시점에서 이거를 공제해 줍니다. 구입한 시점에서 요 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사업자가 나중에 세금을 낼 거라고 믿고. 그런데 문제가 이 마트를 하는 사업자가요. 이거를 외부에다가 팔지 않고 내부 직원한테 선물로 명절 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명절 때 직원한테 선물로 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비하면 이게 판매한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세무서에서는 나중에 이걸 판매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매입세액 공제해 줬는데 이걸 안 팔아요. 그럼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공제해 준 거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를 취소할 거냐? 그렇게 안 하고 우선 공제해 줬으니까 자, 이거를 이 내부적으로 사용 소비했을 때 이거를 공급으로 간주해서 이거를 추징하는 거예요. 당초에 당초에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뭐 직원한테 내부적으로 선물로 이렇게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추징을 해야 되니까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상품을 구입할 때 이 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를 사업자가 안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내부적으로 소비했을 때 간주공급으로 가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내부적으로 소비하면 추징을 하는 개념인데,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면 이걸 추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만 원 이하의 경조 물품을 직원한테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지후생 차원에서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개인적 공급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사업상 증여는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사업상 증여는 이런 거예요. 봐요. 매입세 공제를 마찬가지로 받아놓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마트에서, 자, 상품을 구입했어요. 똑같이 구입했어요. 1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매입세액이 만 원인데, 이 상품을 아직 팔지 않았어도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모든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 공제를 해줘요. 이걸 팔아가지고 매출세액이 아직 나와야지 해줄 것 같은데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입 시점에 공제를 해줘요. 왜? 이 사업자가 이걸 나중에 매출해서 이게 지금 1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15,000원이 발생할 거니까 나중에 너 세금 낼 거니까 구입 시점에서 공제해 줄게. 이 사업자를 믿는 거죠, 세무서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이거를 판매하지 않고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증여를 한 거죠. 그럼 이때 이 증여하는 이 시점에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당초에 이 매입세 만 원을 공제해 준 이유는 이거를 팔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낼 거라고 믿고 공제해 준 건데 이거를 판매하지 않고 매출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공제해 주지 않았겠죠. 세금을 내니까 공제해 준 건데.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렇게 소비를 했다 그러면 증여하는 이 시점에 공급하는 걸로 간주해서 이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마트 사업자가 이걸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공제를 안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때 간주 공급으로 추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이거를 견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샘플로 업체한테 이렇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샘플로 이렇게 보내줬다. 뭐 그런 거는 인정해 주겠다.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썼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겠다. 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뭔가 이걸 활용한 거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이거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증여한 경우, 뭐 거래처에 선물을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를 사업상 증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락이 비슷하죠.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비하거나 또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소비하면 이걸 공급으로 간주해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주 공급의 마지막이네요. 폐업 시 잔존제한입니다. 자, 폐업 시 잔존제한라는 거는 여러분 그림으로 잠깐 보면 사업자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물건을 이제 구입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상품을 매입했어요. 상품을 매입했는데 100억을 매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0억의 상품을 구입하면 10억이 매입세액이에요. 맞죠? 여러분, 모든 매입세액은 무슨 시점에 공제가 된다? 구입 시점에 공제가 돼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이 상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세액을 아직 안 냈잖아요? 아직 안 팔았는데도 구입했을 때 증빙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이 사업자가 머리 쓰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이 10억 다 환급 받아놓고 폐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이 사업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물건을 얻다가 팔아도 매출세액으로 과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매입세액 10억을 공제해 준 이유는 이 세무서에서는 이 사업자가 이 상품을 팔면 세금을 낼 거니까 이걸 미리 공제해 준 건데, 이거를 세금을 낼 거라고 믿고 해줬는데 이 폐업해버리면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억 공제해 준 거를 과세할 수가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자,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혹시 폐업했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잔존 제하에 대해서 당초에 공제해준 매입세액을 추징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폐업할 때 그 재고 남은 거는 그 시세의 10%만큼 부가세를,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당초에 이 상품을 구입할 때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추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는 폐업 시 잔존제하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하. 우리 자가공급에는 이전 강의에서 어떤 게 있었죠?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에 전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도 불러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전용하거나 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자가공급이라고 했었어요. 기억 안 나면 이전 강의 한번 빠르게 배속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번 강의에서 한 게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규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매입세액 공제 다 받아놓고 이거를 매출세액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비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소비하거나 또는 매입세액 공제받아 놓고 폐업하거나 그러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해 준 걸 추징하는 개념이 이렇게 추징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주 공급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대요. 근데 당연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담보 제공을 했다. 자, 내가 돈을 빌리면서 거래처에서 돈을 꾸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상품 재화를 담보로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담보 맡겼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를 실제 공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했다라고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이에요. 자, 여러분 조세라는 건 세금인데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조세를 물납으로 한 거예요. 즉 현물로 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세금은 이렇게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 물납을 또 허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세를 물납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 물건 낸 거를 세무서에 세금 내기 위해서 물건 낸 건데 이거를 부가세 과세를 해서 10%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다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실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건으로 만약에 조세를 물납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케이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뭐 강남에서 PC방을 하다가 이 PC방을 B라는 사업자한테 지금 양도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양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PC방이 지금 3억짜리 PC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PC방을 만약에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 그 PC방에 있는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업을 양도를 할 때 이 3억 원에 대해서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10%가 과세가 되게 되면
그러면 A는 B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3억 3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3억을. 그죠? 3억의 10% 3천만 원은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0.3억 원을 A는 세무서에다가 0.3억 원을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중에 B는요, B는 이제 이걸 그 부가세 신고할 때 이 0.3억 원을 매입세액으로 또 공제를 받게 돼요,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뭐 환급을 받겠죠. 만약에 매출세액이 많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PC방과 같은 이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걸 양도하는 양도인한테 부가세 3천만 원을 징수해서 이걸 인수하는 양수인한테 부가가세를 환급, 공제니까 환급이죠. 환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 신고하고 나서 30일 이후에 환급이 돼요. 이렇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양도한다 그러면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과세한다? 그러면 이 양수인은 또 자금 부담이 돼요. 부가가치세만큼 자금을 더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또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양도인한테 받아서 다시 양수인한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게 시간 또 환급받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사업에 이렇게 포괄적인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말자. 그냥. 그럼 과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과세를 하지 않으면 자, 이걸 만약에 부가세 과세 안 하면 자, B는 A한테 3억 원만 지급하면 되고 A는 세무사에 3천만 원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세무서는 귀찮게 또 얘한테 환급을 해줄 필요도 없고 이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을게. 그러면 양수인의 자금 부담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예요. 이걸 우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담보 제공하거나 조세를 물납으로 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나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매. 이게 바뀌었네요. 자, 이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런 공매나 강매를 하게 됐을 때요. 이거를 부가가치세를 10% 과세한다? 무리수가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세징수법이라는 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제 압류하고 이렇게 강제로 공매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매는 이게 은행의 빚을 안 갚아가지고 이 금융기관 등에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강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매나 강매를 당하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못 내고 지금 빚을 못 갚고 이런 상황인데 이 공매나 강매할 때 이 물건의 부가세 10%를 징수한다? 공매, 강매가 원활하게 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지금 망가진 이 상대방 업체한테 이거를 부가세 징수하기도 또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매나 강매 관련해서는 이렇게 법에 의한 공매를 하거나 법에 의한 강매를 할 때는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세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수용. 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거기서 뭐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뭐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이렇게 수용한다. 그러면 그 건물을 공급한 거니까 이거를 부가세를 과세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원활한 이런 진행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신탁재산의 이전이에요. 자, 신탁재산이라는 거는 재산 관리인한테 내 재산을 맡겨둔 거예요. 그 재산을 맡겨둔 거지. 이거를 뭐 지금 외부에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탁재산 갖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서 다시 갖고 왔다. 그럼 그거를 공급으로 볼 수는 없죠. 그죠? 신탁재산, 이거 재산을 맡겨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 깊숙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담보 제공하거나 조세 물납이거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나 또 법에 의한 수용 또는 법에 의한 공매나 이런 강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화의 공급에 대한 걸 봤다면 이제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용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니까 이런 서비스나 또는 부동산의 임대, 뭐 건물 같은 거를 내가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는다? 이것도 용역으로 봐요.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건설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음식점, 음식을 파는 것도 용역으로 봐요. 음식점도. 자, 이렇게 이 밖에 뭐 각종 사업 서비스업,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도 다 용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역을 공급을 하는데, 용역의 실질 공급과 용역의 간주 공급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용역의 실질 공급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법률사무소에서 뭐 법률 대행 용역을 제공하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건물 임대를 해서 임대 용역을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음식점이나 건설업도 용역으로 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주의사항은, 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건,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근로의 제공이죠.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이거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거지. 그죠? 용역을 공급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용역의 공급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이에요. 자, 우리 재화는 간주 공급이 있었죠? 되게 중요했었죠? 자, 용역은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용역의 무상 공급을 재화의 사업상 증여처럼 과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건 용역은 사람이 하는 행위나 이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화의 우리 뭐 사업상 증여처럼 뭐 누구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공짜로 용역을 제공해 줬다라고 과세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용역은 물건처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행위나 이런 거니까 이거 실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부동산 임대도 용역이라고 했는데 특수관계인, 뭐 예를 들어서 친인척, 이렇게 나랑 특수관계가 있는 이런 특수관계인에게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거나 이렇게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받거나 이렇게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상가 건물을 내가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그 임대업자의 친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갑이라는 이 임대업자가 친동생 특수관계자인 친동생한테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자, 이거는 부동산 임대 시장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예요. 자, 매달 임대료 내는 사람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고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임대료를 안 받았는데 이걸 과세 안 한다?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실질적으로 실체 파악이 안 되니까 과세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과세하겠대요. 자, 주의할 거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 임대가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임대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때는 무상 용역의 공급이지만 이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대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실제 파악이 어려우니까 과세하지 않지만 이렇게 상가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특수관계자한테 제공한 거는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러분, 재화를 수입하는 게 왜 과세거래일까?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전강하고 이번강하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과세거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거래. 과세거래라는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리 전강하고 이번강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었고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와 자가 공급은 면세 사업의 전형,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전형, 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기억나세요? 자,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개인 쪽 공급. 그렇죠? 여기 간주 공급에 여기 있죠? 이쪽이 아니고 여기 개인 쪽 공급. 그렇죠? 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야. 이렇게 구조를 큰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세 거래는 이런 재활 공급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한 게. 그렇죠. 용역의 공급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근데 용역의 실질 공급은 당연히 과세가 되고, 용역의 간주 공급은 실질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상가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땐 그때 용역도 과세하겠다.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재화의 수입이에요. 자, 여러분. 재화의 수입은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부가세 과세하겠대요. 이 이유는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A 기업이 외국에 있는 B 기업한테 상품을 수출해요. 그럼 이때 만약에 10% 과세하게 되면 10% 과세하게 되면 이 외국에서 소비될 때 이때 또 과세가 되니까 국제 간의 이중 과세가 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출할 때는 과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세는 과세인데 몇 퍼센트로? 0%로 하겠다. 이게 영세율 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만 해요, 수입도 해요? 수입도 하겠죠. 그럼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소비 국가가 돼요, 소비 국가가.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면 수입할 때 세관장이 그 수입생계에서 발행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징수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세 거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재화의 공급은 실질 공급,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 쪽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큰 틀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객관식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과세거래 객관식 기출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자, A부터. 자, 저당권 등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자, 우리 담보 제공한 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요거 재화의 공급 아니죠? 보지 않는 거래니까 요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이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예요.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양수인에게 자금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리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았었어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다음 또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이거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죠. 공급이죠, 이거. 그죠? 폐업 시 잔존 제한. 자, 폐업 시 잔존 제한. 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폐업하면 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간주 공급이니까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자, 상속세를 물납했다.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쵸?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어떤 거예요? 자, 담보 제공했거나 또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거나 또 이렇게 조세의 물납이거나 그러면 A, B, E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맞죠? 그럼 A, B가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네, 1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담보의 제공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조세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사업용 상가 건물을 양도했다? 아, 이건 당연히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담보 제공.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건 아니니까 담보 제공한 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가 공급 또 사업상 증여 이런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고 외상 판매는 당연히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 재화의 공급 의제라고도 하고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도 해요. 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이렇게 풀어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이에요.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정부 공제받았다고 가정하세요. 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한다? 자, 여러분 이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될까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판매 목적으로 반출했을 때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거니까 이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건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자,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여러분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렇게 사용하는 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아, 이거 작업을 위해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러 쓴 건데 이걸 부가가치세법에서 너 이거 소비한 걸로 간주해서 부가세 내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진 않아요. 자,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했거나 이것도 이걸 간주 공급으로 보진 않아요, 여러분. 아니 견본을 제공해 주는데 샘플 보내줬다고 해서 부가세 내라고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불특정 다수인한테 광고 선전물로 이렇게 뭐 주는 거를 과세한다? 그러면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죠? 예, 이런 거는 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거니까 이거를 간주 공급으로 또 부가세를 과세하진 않아요. 그러면 답은 4번 같은데요. 자,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썼대요. 자, 여러분, 현대차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현대차에서 승용차를 우리가 제조하는데 이런 자재 같은 걸 매입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부담하잖아요.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왜 그러냐면은 이 현대차에서 승용차 만들어서 이걸 팔면 무슨 세액이 발생돼요?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이걸 매입했을 때 나중에 어차피 이걸 이용해서 승용차 만들어 팔면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이걸 공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승용차를 판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했대요, 지금? 이걸 내부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업무용으로. 여러분, 업무용으로 사용했대요. 그럼 이거는 승용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면 승용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이 기업의 영업 활동인데 이걸 영업용으로 쓴 거예요? 비영업용으로 쓴 거? 이것도 비영업용이죠.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게 이 승용차 제조회사의 영업 활동인데 세무서에서는 요 자재 같은 거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해 준 이유가 나중에 이 승용차 만들어서 팔면 세금을 낼 거니까 이걸 공제해 준 건데 이걸 판매해서 지금 영업에 이걸 쓴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업무용으로 이걸 전용해서 갖다 썼다 그러면 이건 비영업용으로 쓴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 자가공급 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 전용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다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가공급에 해당돼서 공급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공급 의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급 의제, 간주 공급 같은 말이에요. 4번의 답은 4번이었었어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남았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폐업 시 잔존재화죠. 폐업 시 잔존재화는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이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예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었죠. 조세물납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었고요. 우리 법에 의한 강매나 공매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었죠. 그럼 여기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뭐예요? 폐업 시 잔존재화.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간주 공급, 공급 있잖아요.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가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자재를 내가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럼 제조업에서 제품이라는 재화를 판매한 거니까 당연히 이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위탁 가공을 위하여 이거는 이제 재화의 공고를 본다 맞죠? 자,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앞에 본문에 우리가 이제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요. 자, 이건 우선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뭐냐 하면 이게 사업자가 이제 위탁 가공, 위탁을 받아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자, 다시 위탁 가공.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서 외국에 있는 국외의 수탁 가공 업자한테 가공을 내가 지금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이거를 대가를 받고 이거를 내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공할 때 쓰라고 원자재를 내가 가공을 의뢰한 수탁자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국외에 있는 내가 가공을 의뢰한 그 수탁 가공 의뢰업자한테 야, 너 이 물건 제품 만들 때 이 원자재로 만들어라고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얘한테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볼 수는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제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활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3번에 여기 6번이죠. 6번에 이 지금 답이 6번에 3번인데 자, 답은 3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부수재와 용역의 공급이다라는 주제인데 이것도 좀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비 유지 보수 업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설비 유지 보수를 해주는 용역 제공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설비 유지 보수 업체는 설비를 유지 보수해주는 용역을 제공을 하는데 그럼 설비 유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고장 났다 그러면 고쳐야 되면 이렇게 부속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부속품을 우리가 거기다가 쓴 거는 이거는 재화를 공급을 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주된 사업이 설비 유지보수 용역인데 이렇게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속품과 같은 이런 재화의 공급을 이거를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부수재화 용역이라는 주제인데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이 부속품을 공급한 거를 부속품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이 부속품 공급한 거를 과세할 거냐, 이걸 면세할 거냐, 이런 또 주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과세할 거냐, 면세할 거냐. 이 경우에는 대신에 이걸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이 주된 사업에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이면 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이 부분도 과세하는 거고요.
이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이면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도 면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부수재화 용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지금 틀렸냐라고 하면은 지금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면세 여부를 따질 때는 주된 사업과 따라가게끔 해준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앞에 본문에 없었던 내용인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4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상가 임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었었는데 요 3번이었어요. 부수재와 용역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7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무조건 용역으로 본다고 했었죠? 건설업은.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뭐 원자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가공만 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자, 다시 우리가 책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 보세요. 가공 계약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요 자재를 부담해서 뭔가를 공작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근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재료를 받아서 가공만 해줬다. 이건 단순히 임가공이에요. 이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근데 자, 우리가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는데, 단, 단, 건설업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요 자재를 부담하든 하지 않든, 뭐의 공급으로? 그렇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우리 가공계약은 주요 자재를 부담했다 그러면 자재를 사와서 물건 만들어 판 거니까 제조업처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지만 이해되죠? 만약에 주요 자재를 부담 안 했다 그러면 이건 단순 인가공만 한 거니까 가공에 대한 용역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주요 자재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무슨 업은? 건설업은 그냥 용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건설업은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뭐 자재를 부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했다. 이게 바로 지금 이거죠. 자재를 부담 안 하고 가공만 했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맞죠? 그리고 용역은 사업상 또는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것도 용역이죠. 그죠? 교육 용역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러면 답이 4번인가요? 자,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이런 원자재 같은 걸 합쳐가지고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 이걸 재화를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용역이에요?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에요. 자재를 자기가 부담했다라는 거는 물건 만들어 판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는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 거래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간주 공급 때문에 어려워요. 간주 공급. 자, 우리 간주 공급 저번 강의, 이번 강의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 취지를 꼭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래서 뭐 1.5배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간주 공급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돌려봐 주세요. 내용 개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